읽는 인간 오예 겐잡으로 지음 정수윤 옮김 위즈덤 하우스 인생의 모든 순간 책이 있었다. 50살 가까이 나이를 먹어갈 무렵 나도 이제 소설을 쓴 지 사반세기가 돼가는구나 하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22, 3 때 우연히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곧 25년째로 접어들겠다 싶으니 별 의문도 없이 인생의 갈 길을 정하고 달려온 내가 과연 이대로 문학을 해도 될까? 슬슬 스스로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50살이 된다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 문학 이외에 새로운 전공을 찾아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빠듯하게 해도 50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 대충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아무튼 제 성격도 참 낙천적입니다. 보통은 50이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런 반성의 일환으로요. 50살 무렵까지 읽어온 책들을 이것저것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왠지 진작에 달려들지 못하고 귀퉁이만 조금씩 맛보며 읽지 않았던 책들을 이쯤에서 확실히 읽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자는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제 자신을 좀 더 개선시켜보자는 생각에 얼마간은 어른스러운 분별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테의 신곡을 이탈리아로 읽는 게 아니라 번역으로, 이런 점도 제 어중간한 성격입니다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8부터 49, 50살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오로지 신곡만 읽었죠. 그러고는 51살부터 장편소설 하나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문체에도 공을 들였지만 내용은 주로 제가 50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검토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소설은 제 나이 52살 가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제 작품 가운데 가장 잘 써진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잘 팔릴 것 같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저 제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해 1987년 말, 아직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기 전이었는데 모스크바에 갈 일이 생겼어요. 거대한 나라엔 이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었고 고르바초프가 세계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원탁회의를 열고는 했지요. 소비에트는 분명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 항공권으로 오는 길에 프랑스에 들러 와타나베 가즈오시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 뒤 나리타에 도착해 어쩌다 만난 출판사 사람에게 제 책이 잘 팔립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침울한 심정으로 집으로 향했더랬지요. 이튿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서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빨간 책과 녹색 책, 2권으로 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산 너머로 가여운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가 몇 권쯤 부끄러운 듯 제 쪽을 보고 있더군요. 단테의 신곡에 들어간 보티첼리의 사파로 표지를 입힌 아름다운 책이 말이죠. 말할 것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 책은 노르웨이의 숲이었습니다. 그 해는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다음 세대의 위협적인 그림자가 드리우던 최초의 해이자 가장 결정적인 위기가 닥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소설 속의 나.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 초반에는 이 소설을 쓰면서 저자인 제가 읽었던 책에 대한 것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소설은 도쿄에서 작가로 살아가는 나에게 시코코 마을에 사는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오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빠의 친구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소중한 기 오빠가 큰일을 치고 말았다. 기 오빠의 부인인 오세짱이 상의하러 왔다. 오빠가 여기 와 이야기를 하면 기 오빠도 생각을 바꿀지 모른다. 그러니 우선 고향으로 와달라.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나는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기 형은 나의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선생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중년이 되어 성범죄에 연루되어 기 형이 여성을 때리고 죽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아가씨가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기 형은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저런 변호를 해서 10년 정도 형을 받았고 8년쯤 지나 풀려납니다. 그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살고 있어요. 옛 지주의 아들이라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그저 도쿄에 있는 나와 편지만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 형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기 형은 아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쭉 단테를 읽었습니다. 신곡을 읽고 단테의 연구서를 읽으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설정이에요. 그 기형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니 가능하면 고향으로 와서 그걸 단념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자인 나는 오랜만에 고향 시코쿠로 돌아와 두 사람은 단테를 둘러싼 담론을 시작합니다. 기형이라는 인물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 몇 명을 하나로 합쳐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저와 쭉 함께 지낸 제 친구가 기형과 완전히 똑같은 인물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포함해 제 인생에 기형과 비슷한 인물이 여러 명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 소설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 소설만큼은 저자의 평생 친구였던 사람들이 모여 소설 속 기형의 원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읽어주셨으면 하는데, 어쨌거나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 기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우선 그것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슬픔에 젖어 한탄하는 비탄이라는 단어에 그리프라는 도금을 따라 영어 그리프의 뜻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리프, 비탄, 슬픔은 나의 소중한 감정입니다. 포크너나 블레이크의 작품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그걸 써갔죠. 이건 제 40대 때의 소설에 종종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소설 속 인물 기형이 작가인 소설 속 나에게 자네가 쓴 그거 진짜인가? 하고 편지에 써보냈다는 식으로 이를 인용했습니다. 우선 비탄이라는 단어를 포크너가 어떻게 사용했나 하는 것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야생 종려나무라는 포크너의 장편 소설은 야생 종려나무라는 중편과 늙은 죄인의 탈주를 주제로 한 중편, 이 두 소설이 한 장마다 교대로 전개되는 구성입니다. 야생 종려나무에서 주인공은 의학 공부는 했지만 의사 자격증은 따지 못한 채 애인과 도망쳐 광산 마을 같은 곳에서 살다가 아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다고 여자가 말해요. 청년은 의사 수업을 받은 사람이어서 비합법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다 애인이 죽어버리고 청년은 체포됩니다. 파멸로 끝나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진지한 사랑 이야기도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죄를 범한 청년이 지방의 작은 감옥, 무슨 파출소 비슷한 시설에 감금됩니다. 거기로 죽은 여자의 형제들이 찾아와 자살할 생각이라면 하라며 독약을 건네줍니다. 그러자 청년은 아니요, 저는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되받습니다. 그토록 큰 수치심을 맛보고 괴로움을 느끼고 무엇보다 거대한 비탄을 느끼지만 나는 죽지 않겠다. 자살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요. 그 이유를 그가 말합니다.
청년은 감옥에서 쭉 생각했어요. 그녀는 죽어버렸다. 하지만 나도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살았고 나를 사랑했다는 기억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 그녀가 죽고 그녀를 향한 기억마저 죽는다. 뭐든 다 죽어버린 nothingness의 세계와 내 속에 있는 슬픔의 상태를 비교하면 그 사람이 살았던 증거가 슬픔으로 내 안에 있는 편이 낫다. 그리하여 슬픔과 함께 나는 살아가려 한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며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40대인 제게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문학에서 비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모아 몇 번인가 글을 발표했지요. 그걸 기형이 읽는다는 설정 아래 그가 작중 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네가 말하는 비탄의 감정이 일정한 나이를 넘긴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 그들을 잡아 끈다는 관찰은 경험에 의한 말이니 나도 찬성해. 우리를 잡아 끄는 비탄의 감정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공감도 가. 하지만 자네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은 내가 역시 경험에 입각해 말한다면 자네가 말하는 것과 다른 부분도 있겠지. 젊었을 때는 비탄의 감정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건 격렬한 것이었다. 자네의 이 관찰에는 전적으로 동의해. 내게도 또 자네에게도 서로의 젊은 시절 얼굴을 떠올리며 기억하는 것들이 있지. 그 시절이란 말이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느낌은 전해질 거야. 그 시절의 말이야, K. K는 작중 나입니다. 자넨 이마가 좁은 게 신경 쓰인다고 했지. 올 봄에 텔레비전에 나와 이야기하는 자네를 보니 이마로 눈이 가더군. 옛 생각이 났어. 편지에 자넨 또 이렇게 썼지. 나이를 먹고 정신을 차려보니 몹시 고요한 비탄에 잠겨 있었다. 그 생각에도 말하자면 단계적, 과정적으로 찬성해. 나도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자각했던 게 기억나니까. 하지만 자네보다 5살 연장자인 나는 다음 한 구절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었어.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몹시 고요한 비탄이라 할 만한 이 감정이 점차 깊어져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라는 말. K, 자넨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나? 나이가 들면서 갑작스레 어떤 역행이 찾아와 매우 격렬한 비탄이 나를 덮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진지하게 단테를 읽을 마음이 없는 자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별 수 없겠지만 그 지옥과 연옥은 격렬한 노년의 비탄자들로 가득해. 자네의 담화 필기를 읽고 자극을 받아서 내 근황도 알릴 겸 이 글을 쓰네. 아무튼 자네와 오유씨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빌겠네. 기. 이런 편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장은 아까 말한 기형의 모델이 된 여러 사람 가운데 실제 않은 한 인물로부터 제가 받은 편지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슬픔이 격렬합니다. 난폭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슬픔도 온화해지고 고요해진다고. 실제로 46때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에세이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 하나가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편지에 써보냈죠. 젊은 시절 격렬했던 슬픔은 분명 어느 연령이 되면 고요한 슬픔이 된다. 온화한 슬픔이 되어 내게 다가온다. 그것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이번에는 고요해야 할 슬픔이 거꾸로 더 광포하고 격렬한 슬픔이 된다.
그렇게 역전되어 자네에게 돌아올 거다 라고 경고하는 편지였죠. 제가 이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동안 작중 기형은 그 격렬한 슬픔에 떠밀리듯 사건을 일으키고 마침내는 살해당하고 맙니다.